그러다 보니까 너무 한 그 폴대에다가 너무나 많은 고리를 연결한 거죠, 보면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제도도 제도적으로 슬림화를 하는 게 맞아요. 이 소득 재분배 기능 이런 거는 좀 다른 데서 하고 있지 않아요, 보면요. 최저 생계비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수단이 있는데 거기다 그걸 좀 맡겨야지. 그것까지 국민연금에서 일단 모으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잘 보자고요. 고령화, 그 다음에 저출산, 경제 활력화가 이제 삼각화도가 되는데 고령화를 예측 가능했잖아요. 고령화는 누구도 다 예측했어요. 근데 저출산은 생각보다 뭐예요? 너무 심하게 빨리 오는 거죠. 바꿔 말하면은 그만큼 기대 이상으로 급진전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수수방관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고령화를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뭐죠? 나름대로 노동력을 이용해서 조금 메꿀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러니까 노동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별로 연결이 안 해요, 보면. 그러고 나서 그냥 뭐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고걸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같은 얘기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보면. 그럼 보자고요. 일본 가서 왜 100년을 못 가느냐. 최소한도 적립식으로. 그 다음에 또 자유주의 학자들은 되게 동의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요. 연금제도 없이 다 끌어왔잖아요. 되게 개인저축을 통해서 그 다음 가족제도를 통해서 물론 가족제도를 통해서 하는 이제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은 개인 부자를 이걸 돌리는 게 맞아요, 보면요. 그리고 내 삶을 책임져주는 국가 맞죠? 하지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한편 보면 그것이 일종의 사회주의 마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한의 어떤 그런 율로 연금을 갖다 이걸 좀 스퀴즈하는 것이 지속 가능하고 100년을 끌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지키지도 못하는 걸 갖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무슨 뭐 요새 아무리 내려간다 하더라도 뭐 40% 이하로 못 내려오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좀 가능합니까? 저는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정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문제를 갖다가 너무 실무적으로 해서 기회를 조정해갖고 그러니까 연금을 개혁할 때 모습 개혁하면 안 돼 보면요. 기여율이 어떻고 뭐 그런 모습 파라미터를 개혁했을 게 아니고 펀더멘털의 판을 다시 짜야 되는 거죠. 너무나 국민연금에 대해서 많은 로드를 주지 말아라. 예. 그렇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회 보조 제도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빈민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후적인 어떤 저축 제도인데 사후 저축 제도 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여러분이 왜 저축하십니까? 이웃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요. 내 노후를 위해서 저축하는 거를 어떤 면에서 그 충실한 연금 제도를 우리가 지금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뭐 소득 대체율로 표현이 되는데 그것이 더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점차 한 번은 못 하겠지만은 앞으로 뭐냐면은 이제 개인 계좌화 하는 게서 맞아요,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에서 퍼블릭 앤 컴펄서리 얘기하잖아요. 공적으로 하는 거 맞습니다. 컴펄서리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축소하는 게 맞는 거죠. 퍼블릭 앤 컴펄서리인데 이걸 갖다가 모든 걸 책임져 주는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고 퍼블릭 컴펄서리 가장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는 거죠. 가장 최소한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0%도 사실 보면요 많을 수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개인이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있는데 개인이 또 준비하는 걸 막아버리잖아요, 보면요. 예? 퍼블릭 앤 컴펄서리는 뭐냐? 최소 줄이는 게 맞다. 예. 사회복지 기능 이거를 집어넣지 말아라. 개인의 어떤 뭐 노후 대책 우리가 퍼블릭 컴펄서리 한 걸 갖다가 왜 이렇게 번잡하게 하는가? 일본같이 100년을 끌고 갔지. 이것이 이제 제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약간 보충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을 위해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좀 여쭤봤어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잘 알고 있느냐 했더니 가장 충격적이었던 답변이 뭐였냐면 국민연금 폭파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30-40년 후에는 뭐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데 근데 거기 비위도 심각하고 수익률도 없어진다고 기금은 없어진다고 하고 하는데 그냥 그때 그러니까 30-40년 후에 가서 보장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세금으로 꼭 국민연금을 받아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양준호 교수님께서 일부 학자들이 국민연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세대들 보면요 그거 기대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정말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보장만 해주고 내가 만약에 이제 그 시대에 가서 잘 안 된다면 그때 국가에 요구를 할 테니 그것들을 그때 그냥 세금으로 해결을 해달라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뭐 소수의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요. 이게 어떤 합리성만 띈다면 갑자기 주축으로 의견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견들도 좀 중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금 고갈이 될 것이다.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기금 고갈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오픈을 해서 청년 세대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그것에 대한 개인적인 대비를 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국가 역할이지 이 기금 고갈을 막는 것이 국가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그냥 간단히 이렇게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연금을 제 아들 연금을 얼마로 할까를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 조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 연금이 사회보장 기능까지 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 그거 계산해 보신 적 있어요? 연금을 어느 정도 내면 나중에 자기한테 수익 비율이 제일 좋아지는지. 그러니까 연금에서조차도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좀 의문을 많이 가졌었는데 바로 그게 이제 조동훈 교수께서 연금에 너무 그 폴에다가 많은 걸 끼워놓고 연금이 하려고 그런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극 동의하는 바고 또 우리 권현수 위원이 얘기한 부분 그리고 뭐 이제 우리 양 교수님도 다 동일한 얘기인데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 부담을 엄청 높여가지고 고갈을 막는 거가 제가 보기에는 결국 젊은 세대의 부담을 늘려가지고 고갈을 막은들 그게 형평에 맞으며 바람직한가 하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도로 그러면 이제 고갈 문제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고 다음번 네, 플로어에서는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마이크 있어요? 마이크 무서운 마이크가 그 이쪽 나와서 아 여기서 하겠습니다. 예 들립니다. 양준모 교수님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양 교수님 말씀한 대로 신부철 교수님도 했는데 연금이라는 건 사회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좋든 싫든 전 국민이 가입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두 번째 사회보험의 요소는 국민 소득 재분배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무슨 소득 재분배 기능을 여기다가 해서 하느냐는 의견을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1980년대 이거 처음 도입할 적에는 그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게 사회보장제도라는 게 없었어요. 이 제도가 도입된 게 제가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 적에 제가 여기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처음부터 이게 잘못 설계됐다는 거를 지금 와서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70% 했는지 어떤지 제 기억이 없어요. 거의 40년이 됐기 때문에 제가 1986년도에 전두환 대통령까지 올라가는 국무회의와 전두환 대통령까지 올라가는 결재 서류를 만들고 저는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1988년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는데 저는 평소에 86년도에 대통령 결재를 받고 88년 시행될 때까지 국회도 거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을 텐데 그 사이에 어떤 변경이 있는지 국회의사라거나 이런 걸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습니다. 6% 보험료에 70% 대체를 한 처음에 3%에 70% 하다가 1993년에 6%에 6% 부담하고 70%를 네, 뭐 할 필요 없구나. 하여튼 40년 전 기억을 때 처음 할 적에 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국민연금 제도인지 사회보장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가입시키려는 유인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후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대신에 국민연금법 2조인지 4조에 보면은요,
매 5년마다 재정 계산을 다시 해가지고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대 정부가 이걸 안 했어요. 조금씩 했는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제가 경제기획국이라는 데가 15년간 근무했는데 15년이면 경제개발 5개년계 3번 할 기간입니다. 근데 경제개발 5개년계 6번 하는데 참여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2년 지나면 2년 반쯤 되면 수정 5개년 계획을 처음에 5개년 계획 만들 때하고 똑같은 과정을 밟으면서 수정 5개년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15년 동안에 6번 한 거죠. 근데 법에 관련 규정이 있느냐? 없거든요. 없는데도 했다고. 근데 이게 법에 규정이 있는데도 안 했다고요. 이거는 역대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를 보면서 소득 대체율을 30%로 떨어뜨린다는 거, 이게 사실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국민들을 설득하기 쉽겠는가? 왜냐면 프랑스 같은 데는 연금 수급 연령을 2년 딜레이 시키는 저 난리 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건 완전히 뒤바꾸는 근본적인 개혁인데 이거를 과연 할 수 있느냐? 그런 거를 좀 예컨대 40이 안 되면 30이 안 되면 35로 한다든지 그런 게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신도철 교수님 말씀 중에 어떤 교수가 숙명여대 교수가 했다는 거 있잖아요. 연도별로 해가지고 기득권층이나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이런 거는 참 좋은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 다음에 국민연금 제도 자체를 우리 권현석 의원 말씀하신 대로 폭파시키는, 저도 없었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걸 폭발시키면 당장 어떻게 될 건가, 그런 것도 한번 계산을 밖으로 오픈은 안 하지만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 해보는 것도, 그런 것도 하여튼 모든 걸 다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국민연금 제도를 이렇게 개혁하는 거는 꼭 해야 되는 건데, 국민들을 설득하고요, 납득시키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려면은 윤석열 정부가 이런 방안을 아주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지금부터 해야 돼요. 이게 가면 어떻게 된다?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당선이 돼야 이게 개혁이 힘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개혁을 과제를 내세우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다 올바른 방향인데요. 그걸 다 하다가 어느 정도 할지 모르지만 남미의 여러 나라 정부들이 개혁을 하다가 다 정권을 뺏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가 있으면 다른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네. 삼아 말씀드리면, 국민석들이 제일 우선순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지금 하는 행태를 버리고 소상하게 이 현재 실태를 알려야 돼요. 이렇게 무슨 될 것처럼 조작해서 발표를 하면, 조작이란 말은 제가 조사하고요. 이렇게 될 것처럼 왜곡해서 발표를 하면 국민들이 이게 맞는 줄 알고 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누가 방식으로 가면 되지 않겠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그 제도 자체가 그 세대가 되면 그 돈 내고 받을 이유가 없어요. 물론 사회보험이니까 강제로 내라면 내겠죠. 프랑스가 왜 저렇게 난리를 치느냐, 단지 2년을 연기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2년을 연기하면 지금 내는 기율이 굉장히 높아요. 프랑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 봐야 50%, 완전히 받아야 50%입니다. 이거 내 돈 어디 갔느냐는 질문인 거예요.
지금 프랑스가 벌어진 일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 설득이 제일 중요하고, 그거는 복지부의 자세 변화와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소득 대체율 문제에 있어서 설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동감하고요. 국민연금이 보조적 수단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걸 다 해봐야 된다는데, 모든 걸 다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제가 20년 전에 논문 써서 다 발표를 했고요. 그 결과는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 소득 비례로 가자. 지금 맨 처음에 우리가 연금을 설계할 때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추자 하는 말씀. 요 한 제도 가지고 갖추자. 제가 제 논문은 어떤 거였냐면, 그거와 똑같은 소득 분배 효과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시킬 때 달성할 수 있다는 논문을 제가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초연금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 국민연금을 그냥 소득비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분배 기능을 없애고 소득비례로만 해도 국민연금 하나 가지고 AB 값을 가지고 소득분배 기능 하는 거와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논문을 20년 전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다른 나라가 이미 하고, 자, 폭파하면 어떻게 될 거냐? 제가 싱가포르에 근무할 때 싱가포르에 연금 재계좌가 있습니다. CPF 펀드에 있고, 그리고 그걸 이제 나중에 타는 거죠. 제가 가서 제가 확인할 수 있고, 제가 그걸 다 위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찾으려니까, 싱가포르에서 떠나서 한국을 찾으려니까, 이거 찾으면 당신은 다음부터 싱가포르에서 일 못한다. 워크 퍼밋을 못 얻는다. 이렇게 이제 제한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제 계좌가 있습니다. 그 인디비주얼 계좌를 가지면 어떠냐? 이미 다른 나라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 세계가 똑같이 시작을 해서 모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또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국민을 설득하고 우리 현재 위치에서 차근차근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찾아 나가는 것, 고르면 된다. 이미 다 연구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그게 조금만. 네. 지금 국민연금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개혁할 적에 다른 직역연금, 예컨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은 그냥 놔둘 건지 어쩔 건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 국민연금 얘기하면은 우선 당신들 공무원들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되고, 우리 최재형 의원실에서 이걸 했는데, 지금 양 교수님 혼자 이걸 하시고 있는데, 다른 데서도 많이 하고, 결국은 보건복지부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로 묶어서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근데 오늘 사실은 그 직역연금의 통합이라든가 형평성 문제는 조금 스킵하려고 합니다. 너무 주제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뭐 약간 우스갯소리로, 저는 아까 양 교수님 별로 돈 못 모았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해외 투자까지 해놓고 계신 셈이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세 번째 토픽, 바로 거버넌스. 지금 사실 말씀해 주신 거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저는 이 거버넌스 문제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저 그냥 조금은 우스갯소리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연금을 원래 이제 이러면 이제 또 욕먹을 수도 있는데, 한 400만 원 넘게 원래 받아야 되는데 한 200만 원 너 이제 다른 소득이 있으니까 그것만 주겠다 그래서 한 200만 원 받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니까 이 국민연금이 탄생한 데는 한 30여 년 동안 수익이 총 낸 거에 2.5배 정도가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한 30몇 년 동안 모은 돈이 얼마가 늘어있는지를. 그랬더니 저처럼 전혀 금융 전문가 아닌 사람도 10배 정도는 늘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서울에 산 사람들은 사실 돈을 모아가지고 뭔가 투자를 했으면 거의 그만큼이 늘었던 거죠. 제가 오늘 이제 이 세 번째 주제를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조금 드리는 거는, 일반 국민들보다 특별히 더 돈을 잘 모으지 않는 연금이 그 가입한 사람들의 의사에 불구하고 자기가 강제로 걷어가지고 강제로 모아주겠다 하는 그 거버넌스의 문제들을 한번 같이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면서 세 번째 거버넌스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양 장면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저기 자기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한 치 앞도 갈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거버넌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인물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첫째 우리 헌법상에는 저 126조에 나와 있죠.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할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사형 기업을 국유 또는 국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기금 가지고 이거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금을 만들어 놨으니 그래도 기금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만드실 때 아예 국민연금법에는 수익성을 위해서 좀 운영을 해라. 이런 제약을 가지고 출발을 했고 그 제약에 철저히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마찬가지로 운영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뭐 수탁적 책임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뭐 주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경영에 개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연금 이 기금은 주로 국민연금이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펀드 이 운영회사한테 맡기죠. 다 나눠서 맡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무도 모르는 영역에 들어가 있어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관리하는 체제가 현재는 굉장히 미흡하게 되어 있고요. 뭐 각종 위원회가 거버넌스 위원회가 있죠. 제가 제 최고적인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인데 거기서 보고받는 것들은 피상적인 것들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거는 보고를 하지 않고 또 보고를 요구를 해도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보고를 요구해도 당신 권한은 거기에 없다. 그러니까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위원도 실제로 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회사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누가 결정할 거냐? 자, 의결권 과거에 의결권을 섀도우 보팅이라고 해서 이 개입하지 않는 원칙을 쓰다가 그걸 이제 지난 정부에서 없애버렸죠. 없애버리고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를 해야 된다. 그럼 의결권을 누가 결정하느냐? 뭐 전문위원회를 결정을 했습니다만 전문위원회 여러분들 위원회를 잘 운영을 많이 해보셨겠습니다만 경제 이론의 LO의 불가능성 정리가 있습니다. LO가 책에서 위원회 제도는 독재적인 독재적인 수단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아예 써져 있고 위원회 가지고 국민의 뜻을 대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불가능성 정리를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그 위원회가 어떤 의사결정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들이 한다 하더라도 구성 자체가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어떤 기업과 이해 상충이 있거나 또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기업의 특정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결정을 준다, 영향을 준다.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국민에게 위임받지도 않았고, 공정하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고, 투명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거버넌스 체제 가지고 우리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국민연금이 개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의 거버넌스 체제도 문제가 있거니와 그럼 이 거버넌스를 더 잘 만들면 어떠냐? 아까 LO의 불가능성들을 다시 인용하면 그 어떤 체제를 만들어도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다른 나라는 일부 자기 기업 중에서 일부 퍼센트는 자기 인디비주얼 어카운트에 넣어서 자기가 운영할 수 있게끔 운영을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드는 나라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거기까지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은 중립적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죠. 한 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국민연금 자체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연못에 큰 돌덩어리 하나가 그냥 뜩하니 앉아서 가만히 움직이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그 연못 자체에 영향을 줘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경영하기 굉장히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거 참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럼 수익률이 대단하냐? 아까 뭐 여기 혼자 해도 수익률 지금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누적적으로 5.1%인데 지금 10% 더 하셨다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손해를 받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명목상으로 5.1%는 물가상승률을 하면 실질 이자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민경제와 괴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내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부를 흰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고, 수익률을 해봐야 코스피 그냥 지수 따라가는 펀드에 들어가시면 똑같이 국민연금 수익률과 똑같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긍정적인 데는 한계가 있고 부정적인 연금 사회주의 경향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아주 이제 내놓고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럼 국민연금 그걸 제한하면 어떠냐? 또 제한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펀드 현재 뭐 여러 가지 몇 번 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경우에 또 이 펀드들이 또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정말 중립적으로 가야 되고, ESG 아까 스튜디오십 코드 숫자적 책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연금 책임은 최대한 수익을 내는 것 이외에는 더 이상 정치적인 얘기 넣지 마라 하는 게 제 주장이고요. 그리고 미국 행정부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아까 그 법률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이든 정부가 와서 지금에서야 지금 고려할 수 있게끔 열어놓은 것이지, 국가가 세금을 혜택 주는 퇴직연금에서도 그걸 불법화시켰던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국가의 기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들어가서 운영을 한다? 이거는 어떤 거버넌스 체제를 넣어도 이건 국민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는 정말 그 중박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두 개를 사실 합치는 거는 하나의 토픽으로, 왜 그러냐면 스튜어드십 그러면 이제 어원을 찾아봤더니 중세 집사가 자기 주인을 위해서 뭐 봉사하는 의무 이런 거더라고요. 바로 거버너십이 있어야지 스튜어드십이 생기는 거지, 거버너십이 없는 상태에서 스튜어드십이라는 건 자기가 멋대로 해석한 스튜어드십이냐 이런 의문이 있어서 합쳤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신도철 교수님하고 얘기해 주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적립식에서 별도 계좌를 만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거버넌스하고도 또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같이 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또 이번에는 차례로 신 교수님. 네. 조금 전에 양 교수께서 언급하셨듯이 우리 헌법에서는 사형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헌헌법 때부터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출발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그런대로 이 원칙이 지켜졌다고 봐요. 저도 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있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민노총이나 한국노총 이쪽 또 시민단체 이런 쪽에서 이거를 좀 써가지고 뭐 공공주택으로 이렇게 건설하거나 하는데 쓰자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쪽에서 나오고 하더라도 거의 다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수익성 위주로 그렇게 가고 했어요. 근데 지난 문정부 때 이게 스튜어드십 코드 뭐 이런 거가 들어오고 하면서 이 연금을 가지고 그 기업 경영에 관여하려는 그런 것이 이제 아주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 요소가 또 ESG 뭐 이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들어오고, 이게 이제 국가 개입의 정도가 자꾸 이제 늘어나고 이러는데, 그게 이제 아주 안 좋은 현상이죠. 전 세계적으로도 이 국가 개입주의랄까 이런 것이 그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계속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복지 제도가 늘어난다는 그 자체가 그런 거고, 우리나라 세제만 하더라도 옛날에 비해서 이 소재 부담률 이런 게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온갖 분야에 다 이제 누진세가 적용이 되잖아요. 상속세도 누진세, 소득세도 누진세.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 여기도 이제 그런 소득 재분배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계산식 보면 이제 평균에다가 자기 기여한 그거를 더해가지고 그 일정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평균,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작아서 그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은 자기 낸 거에 비해서 이제 그 비율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이 받아가는 식으로 그렇게 재분배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아까 그 완전 적립식으로 가자 또 박종상 교수가 그 이야기한 개인 부자 뭐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 그거는 이제 재분배적인 요소가 또 자기가 낸 거를 자기가 가져가는 식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저 생각은 그 가입하는 자체도 미국처럼 자유로 맡기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튼 그 재분배적인 요소를 지금은 없애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기초연금 이런 것이 이제 그 재분배적인 요소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튼 저 생각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좀 활력을 찾고 하려면은 국가 개입의 요소가 자꾸 줄어들어야 된다. 개인의 자유의 선택의 영역이 더 늘어나야 된다. 그래서 상속세도 지금 최고수익률이 5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거거든요. 그 상속세 없는 나라도 많고 그런데 없애거나 획기적으로 낮춰야 되고, 또 다른 쪽도 누진세적인 요소를 많이 낮추고, 만약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오히려 이제 모든 영역에 국가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국민이 어떤 의미로 노예야 되고 하는 거에서 벗어나가지고 가족이 이제 복원되고, 오히려 출산율도 그런 식으로 하면 더 나는 높아지지 않을까, 자기 책임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공동체도 살아나지 않을까. 국가 개입이 모든 연금 이런 걸로 해가지고 왜 국가가 반드시 자기가 모아가지고 개인의 노후를 책임진다 해가지고 자기가 굴려가지고 또 그 중간에는 민간 기업의 경영에 간섭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국가가 온갖 군데 개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인간되고 어떻게 보면 더 큰 주제지만은 우리 헌법 정신에 돌아가가지고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경제 질서는 그게 이제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 이후에 이제 1962년에 그 헌법 개정하면서 그게 그 조항이 처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살려서 민간 창의를 존중하는 쪽으로 이 경제 체제가 더 변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감사합니다. 두루님 교수님 가장 이 분야에 하실 제가 요것만 썼는데 나중에 좀 읽어보시면 감사드리고요. 우선 가버넌스인데 예전에 좌파 경제할 때들 좌파라는 얘기를 써서 죄송한데 사실 팩트죠. 그 고객돈을 갖고 재벌의 사금고화를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고객돈을 갖고 그래갖고 은산분리, 금산분리해서 가산분리, 카드하고 산업도 분리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은 솔직히 고객돈을 가지고 그 뭐죠? 국민돈을 가지고 사금고와 해당되는 뭐예요? 좌지우지하겠다는 거죠. 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비판하고 자기는 이렇게 행동을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시각에서 볼 때 보면 우리가 지식의 문제를 굉장히 깊이 거론합니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국민돈, 그 삼진돈을 갖다가 이거를
마치 자기의 어떤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이렇게 행사하더라도 지식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이요. 지식이 부족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분권화되는 게 다 뭐 지식이라는 게 모이질 못하고 다 개인한테 체화되기 때문에 자기 지식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하고 당신 책임지세요. 그게 바로 시장 경제 본질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나라 지금 이 연금제도에서 보면은 기금운용위원회 그거 보세요. 이게 정치위원회. 그게 무슨 기금운용위원회 도대체 정치위원회죠. 차관만 다 들어가고 차관이 나옵니까? 그게 무식행위죠. 그러고 보면 여기 이제 더 아시는 거지만 이제 위원장이 추천하는 그런 이제 14명 거기 보시면요 전부 다 여기 대표 저기 대표 여기 대표 저기 대표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이 전국구 이건 아니죠. 딱 2명 예외 있죠. 보면 딱 2명 그 사람이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14명을 추천하는데 2명밖에 전문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대표성 이런 조직한데 국내 30돈을 맡기고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보면 초등학생한테 구구단을 갖다가 시험을 보지 않고 미분 적분을 갖다가 요구해서 그게 답에 나옵니까? 우연히 어떻게 보면 연필 굴려서 나오면 몰라도 그게 아니죠. 지식과 능력이 안 되는 조직하는데 국내 30돈을 왜 관리하게끔 합니까? 도대체 이게 우리가 위임했어요. 이렇게 해달라고요? 셀프도요. 제가 화가 나는 게 이거 발제문은 나중에 좀 기회 되신 정독기 주십사 좀 청하는 건데요. 이 SC, 스튜디오십 코드의 어떤 그 원천, 그 경위를 보세요, 경위요. 그걸 보시면요. 이거 뭐 제가 다른 거는 얘기 안 드리겠지만, 한 페이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5번째로 정리한 건데, SC의 원조는, 이건 영국이에요. 영국. UK 스튜디오십 코드가 2010년 7월에 만들어졌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이게 원조예요. 보면 이걸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걸 카피한 겁니다. 카피라기보다도 이걸 갖다 전범을 생각해서 받아들였는데 그럼 어떤 경위로 이것이 만들어졌는가를 보면은 이게 우리가 왜곡되지 않았나 하는 걸 우리가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영국에서 SC가 만들어진 게 2010년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에 보면 미국발 금융위기 얼마나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까? 그 금융 선진국에서 전 세계를 괴롭힌 도대체 서브프라임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러다 현금화 시킨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CDO를 만들어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OECD 기업지배구조위원회에서 볼 때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왜 만들어졌지? 가만히 보니까 금융위에서 지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영국이 보니까 맞아. 그래서 이걸 딱 문제의식을 갖다 이걸 공유하고 나서 뭐냐면 영국도 뭐냐면 그때 똑같이 이제 서프라임 그 후유증에 시달렸으니까 영국의 상장 회사도 그동안 주인 없는 그런 회사처럼 행동을 했고 그 다음 기관 투자가라고 하는데 전부 단기 이익에만 함몰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당신네들 도대체 뭘 했냐? 조금 자율적으로 규제를 해서 뭔가 좀 건전화된 어떤 그런 금융 질서를 만드는데 역할을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금융 감독의 어떤 당국의 어떤 불호령이 내릴 것 같으니까 알아서 긴 겁니다. 알아서 반성문을 쓴 것이 바로 이거예요. 반성문을. 그래갖고 기관 투자자들이 영국 금융 감독의 어떤 강력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책임 투자자로서의 자율 규범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기관 투자자들에게 지배주자 역할을 의지한 거예요, 보면. 근데 이걸로 우리는 뭐냐면은 무슨 도대체 국민연금공단에 들어갔다가 원래 취지가 이게 아니에요, 보면. 영국에서 똑같이 해야 되겠는데, 보면. 그게 아니고 기관 투자자들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그 얘기를 한 걸 갖다 도대체 셀프 도입해갖고 우리가 할게 말이죠. 집사가 도대체 자기가 자기만 한다고 집사의 청직, 선한 관리자인데 그 능력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도대체. 그걸 갖다가 왜, 어떻게 만들어진지도 모르고, 그걸 갖다가 내가 청직이라 갖다 자기만 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 도대체. 이게. 그러고 지금 이 SC를 통하면 모범 기업의 지배 구조가 만들어집니까? 똑같은 하나만 저건 말을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 여기 많이 성립해요. 등산하면 건강하다. 그렇죠? 잘못 생각했어요. 우리가 반은
건강한 사람이 등산합니다. 건강한 사람 등산 기저효과가 있고 그 사람이 운동하니까 다시 뭐예요? 촉매가 돼서 인과관계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사실은 건강한 사람이 등산을 합니다. 등산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ESG 펀드예요. ESG 펀드. 이 돈도 참 어떻게 보면은 펀드 장사를 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무슨 ESG가 무슨 대단한 규범처럼. 그럼 보자고요. ESG를 펀드예요. 그러니까 뭐 이콜로지, 일단 소셜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거버넌스 좋은. 그러니까 ESG를 추구하면은 성과가 좋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성과가 좋은 기업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ESG에 관심을 가진 거지. ESG를 갖다 가면 그게 성과 좋다? 아니에요. 보면은 지금 아니라고요, 지금. 이것도 보면은 그 블랙로홀 같은 그런 데서 장난치는데 그냥 다 넘어가는 거라고 보면. 이렇게 해서 장사되는 거 아닙니까? 펀드를 판매하는데 그냥 판매됐어요? 안 되죠. 펀드를 판매하기 위해서 뭔가 거기다가 의식주는 당이죠. 우리가 비타민을 쓰니까 사탕발, 당의정 아니에요. 당의. 설탕을 의술을 입힌 것처럼 이거는 우리 아니에요. 현실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전문가를 집어넣어요. 전문가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하고 그래야지. 이걸 갖다 무슨 지역 대표도 아니고 말이죠. 정치위원회도 아닌데 이걸 갖다 기금운용위원회 만들어서 모든 책임을 지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만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사실 좀 때가 나빴지만 마이너스 8.22는 실용적인 어떤 그런 레코드를 우리가 갖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래서 우리가 제발 경영에 간섭하지 마세요. 무슨 능력과 무슨 지식이 있다고 말이죠. 국민 쌈짓돈을 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부터 반성을 하셔야 돼요. 그게 쟁점이에요, 쟁점. 우리가 모수 개혁은 어려울 줄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뭐냐면은 SC를 폐기하고 당신네들 지식과 능력을 갖출 때까지는 소위 말해서 섀도우 보팅을 하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은 뭔가 이거 올라갈 텐데 하지도 못하면서 쥐뿔도 모르면서 그렇지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이래라 저래라 그렇지 말이죠. ESG 뭔지도 모르고 블랙홀에 당하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그건 아닙니다. 네. 기준이 사실 이제 경사연에서는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 좀 통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주 웹진도 발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20대, 30대들의 의견을 담아내는 글을 기고하기도 하고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이제 청년들의 일관된 이야기가 뭐냐면 사회가 내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돌아가지 않고 본질이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노조 같은 경우에도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게 재산 노조들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스튜어드십 코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만약에 사실 이제 교수님들께서 나의 폐기를 얘기하시지만 청년들이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만약에 제대로 운영이 됐다면 폐기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에 별로 동조하지 않았을 텐데요. 근데 지금 결국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김선주 이사장이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을 얘기를 하면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결국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문재인 정부가 사과나 반성 한마디 없는 것은 정말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은 지금도 이 국민연금이 KT에 대해서 주총에 의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여야가 견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왜냐? 자기네들이 이미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것을 지적을 하게 되면 자가당착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정치가 자기들 논리에 빠져서 모순된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한테 본질적으로 좋은 것인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현재 토론자분들 사회자가 말씀하시죠. 제가 말씀드려도 돼요? 제가 한번 말씀하고 드릴게요. 네, 먼저. 한번 했잖아요.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전반적으로 많이 배웠고 문제가 뭔지 파악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데 한 가지 컨선 아까 권현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스튜어드십 코드십을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에서
만들어서 그걸 잘못 악용해가지고 했다고 해서 스튜어디스 코드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논의를 하는 걸 보면은 그러한 톤이 조금 있어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걱정스러운 거는 ESG는 전 세계가 인바이러먼트하고 소셜 하는데 기업이 그걸 할 때 그것을 고려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투자도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게 지금은 새로운 트렌드예요. 트렌드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실력 안 됐고 기본적으로 안 됐으니까 우리는 ESG가 뭐 황당한 거 여기 표현도 굉장히 거북한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논리를 갖고 하시면은 사람들한테 많이 공감받기 어렵습니다. 인터넷적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금에 대해서 기금이라는 게 국민기금이 지금 여기서 뭐 폭발을 얘기하는데 폭파가 금방 됩니까? 이미 기금은 이스태블리시가 됐는데 이스태블리시가 되기 때문에 기금의 어떤 운영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잘 운영되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는 기금은 장기 저축이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뭐 안 들어올 수 있지만 하지만 뭐 들어오게 될 거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저축의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고려를 하자는 게 ESG입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전부 다 빼자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저 같은 사람한테 지적받습니다. 같이 하시고 나서요. 예. 조금 아까 국민연금 폭파 그 얘기는 하나의 우리 신도철 교수님도 제시했기 때문에 그냥 책상 계산만 하면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여기서 국민연금을 국민들이 가입해가지고 거기다 돈을 내는 이유는 뭐냐? 이걸 수익을 잘 내서 내 노후 생활에 좀 보탬이 되도록 하고자 그런 걸 바라면서 가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뭐 정부 보고 기업 경영에 개입하라고 하고 자기한테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그냥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권한 행사하고 싶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요, 이게 좀 단체를 대표하는 이익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걸 리셔플 해버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BOK처럼 국민연금에서 정부가 손 떼라. 그리고 정 필요하면은 예컨대 부총리나 누가 연금 운영위원장하고 협의를 하든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 가석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지금 수익성 올릴 방안 생각해야지 무슨 KT 사장, 회장 선임하는데 개입하고 이런 식의 경영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거를 하도록 법을 만들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일 뒤에서 마이크 없이 그냥 말씀. 아니 마이크 없이도 되고 저는 뭐 배치해 주신 선생님 의견 잘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국민연금은 오랫동안 내고 늦게 받고 해야만 해결할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건 연금 받는 분들도 경제활동을 하거든요. 60대가 넘으셔도 70대도 경제활동 하시는데 그분들은 국민연금을 안 내셔야 돼요. 근데 저는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60세 또는 65세 이상은 무조건 국민연금 받기만 하게 할 게 아니라 수입이 있으면 국민연금은 누구나 내게끔 해야 되겠다. 젊은이들만 내는 것이 아니라 나이 먹어서 수입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내고 또 받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나이 먹었다고 이 국민연금을 안 내게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제도를 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민연금의 그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고갈 시점 뭐 이거에 너무 좀 함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개혁의 그 목표를 좀 다시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이거 좋은 거지.
당연히 믿고 들을 수 있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 스웨덴의 그 연금 개혁 내용을 보니까 1.5%를 그냥 항상 계산해서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젊은 사람들이 2055년이든 뭐 80년이든 매년 1.5%씩 늘어난다 정도를 국가가 약속을 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은 2055년 돼서 완전히 파산이 돼 있고 자기 소득이 35%를 내고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그건 개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혁 얘기하면서 지금 저걸 하는 거는 목표 자체가 지금 우리가 서스테이너블한 항구적으로 갈 수 있는 그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언제 고갈되느냐 이 제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이건 그 논의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우리 양준모 교수님이 말씀하신 뭐 펀디드 펜션인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낸 거에서 적당한 이익 그것만 내가 확보할 수 있으면 그거로 충분한 거지. 그러려고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문제, 현재 지금 500조가 뭐 부족하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50년, 80년, 100년 그 사이에 전 세대가 나눠서 해결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망가지지 않는 그런 확실한 펜션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젊은 사람들은 야, 니네들이 가입하는 펜션은 옛날 펜션이 아니고 이 펜션이야.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야, 우리가 지금 다 나라의 짐이 되고 있으니 이걸 좀 줄여서 하고 이렇게 해서 정부도 좀 보태고 각자 기득권자들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이게 맞아야 들어가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2055년에 뭐 파산이 제로가 된다고 그랬을 때 부가식으로 간다? 그거는 완전히 한 1년 제가 계산한 걸 보니까 1년에 한 200조 이상 막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지금 아는 상태에서 그걸 개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펜션.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스웨덴이 한 그 노셔널 디파인드 컨트리뷰션, 그러니까 명목 확정 기업 거기는 그 플러스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그런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소득 비례로 이렇게 가는데 0.5% 이게 쳐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하니까 이제 기초연금 비슷한 최저연금을 넣어서 그렇게 했는데 어차피 지금 우리 기초연금 다 가지고 있고 지금 돈을 쓸 건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낸 건 없는데 너무 많이 쓰니까 지금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믿을 수 없고 제가 비공식으로 들은 얘기는 젊은 사람들은 국민연금 전혀 근데 지금 거기다가 연금 사회주의 문제 뭐 이런 문제 없었던 문제가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이게 커지기 전에 빨리 정리를 하고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개혁이 꼭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개혁에 좀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난 30-40년간 연금 개혁을 노력해왔고 그래도 못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될까 두렵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은 아이디어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 좋은 제도 개혁이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 이 제도로서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야 연금 개혁이 된다. 하나라도 하자. 그런 상황에서 저는 공정소득대체로 가자. 공정소득대체라는 게 아까 대표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낸 것에 이렇게 비추어서 합리적인 이자 소득 정도의 대체율로 가자. 그렇게 되면 제도가 풀리 펀디드는 안 되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정착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은 논의를 확장할 게 아니라 좁혀나가서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지속 가능성의 회복도 하고 논의를 좀 확장하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할 수 없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제 얘기도 잠깐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이 거버넌스 문제에서 우리 토론자분들이 조금 덜 말씀해 주셨다고 그럴까? 그건 뭐냐면은 연금 가입자의 거버넌스를 확보해야 된다. 제가 이제 저기 아까 그 여기 플로어에서 왜 노인이 되면데 안 됩니까 그러는데 저는 선택권을 주자는 거예요. 노인도 내고 싶은 사람은 내고 내기 싫은 사람은 안 내고, 그리고 국민연금이 일반 개인보다 자산을 운용할 능력이 더 좋지 않을 때는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맡기지 않고 그냥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자. 왜 그러냐면은 저는 감시, 무엇보다도 좋은 감시가 경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택권을 주면은 자연스럽게 더 감시가 잘 될 거고, 그리고 또 국민연금 운영 자체에서도 조금 그러면 이제 복잡해질 수는 있겠지만 어디에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옵션을 그냥 나는 국민연금이 뭐 때문에 하게 두겠어요 하는 사람이랑 자기는 운영 지시를 하겠어요 하는 걸로 나눠줄 수도 있고, 또 일본의 연금개혁을 보니까 자기가 얼만큼을 낼지를 선택하더라고요. 부담을 하고 소득 대체율이 그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지금 연금이 갖고 있는 문제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 거고, 또 플로어에서 아까 ESG에 대해서 그게 트렌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트렌드일지라도 저는 그 부분이 연금을 맡긴 사람의 의중에 따라야지 연금을 그냥 받아가지고 내가 ESG를 하겠어요 하는 거는 좀 자기가 맡은 바 위임의 범위를 넘어섰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ESG 자체가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ESG조차도 그 연금에 가입하고 맡긴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토론자들 의견과에 전적으로 다 동의하면서 다만 조금 제 생각 뭐 불일치했던 건 아닌데 제가 더 주장하고 싶었던 거는 가입자들의 거버넌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줘야 된다 이런 거를 제 저로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한 30초 정도씩 주시겠어요? 네. 예. ESG가 조금 좀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 보면 착한 기업이죠. ESG 그죠? 착한 기업이 경쟁력이 있나? 그래서 지속 가능성하고 좀 별개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밀턴 프리드만이 진짜 참 고잉 컨선을 잘 정의했죠. 지속 가능한 게 고잉 컨선. 그렇게 되면은 월급 주는 거 맞죠? 주주한테 배당하잖아요. 국가 세금 내잖아요. 협력업체한테 뭡니까? 납품대금 주죠. 고잉 컨선이 그게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굿 컴퍼니가 아니라 고잉 컨선이 아주 우리가 원하는 사회 기여하는 건데, 제가 그 여기 좀 자료에도 있는데 보면요, 뱅가드 ESG가 있었어요. 보면 이게 술, 담배, 도박, 무기, 화석 연료에 투자하지 않는다. 뭐 이런 되게 그럼 그다음에 또 보면 애플이 말이죠. 보면요, 뭔가 성과롭게서 보면은 약간은 치장을 합니다. 보면요, 원재료를 착용할 때 부품을 제조하고 뭐 등등 물류의 일까지 모든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 선언. 이건 완전 기업이에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일종의 프로파간다예요. 프로파간다. 애플이 지금 이런 프로파간다를 잘해서가 아니고, 이런 애플이 뭐예요? 이걸 처음에 만들어서 돈을 잘 번 거라고요. 따라서 좀 착한 기업을 표방한다고 그것이 경쟁력은 아니죠. 보면. 그리고 또 애플 이런 식으로 말이죠. MS 이런 데 보내면요, ESG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관심을 가져 여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갖다 사실상 교묘하게 풀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ESG에 투자해서 수익이 높은 거다라고 그렇게 오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ESG와 무관한 어떤 의미에서 이미 경쟁력을 가진 그런 기업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본질을 좀 깨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도 30초. 이제 국민연금도 노후를 어떻게 뭐 잘 살느냐 그런 문제인데, 이제 옛날에 비하면은 건강하게 더 오래 살게 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건강하니까 이제 일도 이제 더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국가가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고 특히 이제 최저임금 뭐 이런 것도 이제 강제를 하고 그러면은 그만큼 돈을 주고 고용할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풀고 서로가 이제 좀 필요하면은 뭐 파트타임이라도 이렇게 벌고 할 수 있도록 하면은 내 같은 사람도 어딘가 좀 소득은 옛날보다는 작아졌지만 일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제도가 이제 오히려 막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임금제도 이것도 이제 사회자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여러 가지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많이 주면은 더 전반적으로 복지가 높아지는 쪽으로 스스로 선택을 할 텐데 지금 연금이 있고 그걸 받으면은 엑스트라로 돈을 벌면 또 연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인센티브가 오히려 줄어들게 만들고 이 여러 가지가 이제 이렇게 다른 제도도 이제 그 자유의 영역을 넓히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국민 복지가 높아질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그 국민연금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5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서 몸이 안 좋아지고 병이 악화되고 있는 걸 알면서 치료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정치권 눈치 보지 말고요. 국민들 눈치 좀 봐서 빨리 치료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다 정리되기도 했지만 결국 이겁니다. 단순히 부담률을 높여가지고 국민연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저번에 어떤 발표에서 통계를 봤더니 그 중산층 이하의 근로소득자들이 자기 근로소득의 이미 32%, 22%가 사회보험료고요. 10%가 퇴직금으로 강제저축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국민연금에서 뭐 5%, 6%는 더 내라 그러게 되면 30몇 프로를 강제로 가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얘기했듯이 지금 이 국민연금이 너무 많은 걸 여기에다 맡기다 보니까 빈곤을 향한 경쟁까지도 유발하는 그런 악영향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순히 이 고갈 재정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거버넌스라든가 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의 선택권 문제, 저는 국민연금조차도 경쟁하는 그 자본시장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해야지. 바로 그러면은 가입자들의 선택권을 주면 저는 그렇게 된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좀 사회자가 말이 많이 많아졌는데 대략 이런 정도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긴 시간 그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우리가 연금 개혁에서 마치 연금 고갈을 막고 부담률을 높이고 그 적게 받는 거가 핵심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전혀 그게 아니라 연금의 거버넌스, 소비자의 선택권이 훨씬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